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자, 오늘 볼 부분은 곤충의 구조와 기능 중에서 이 날개입니다. 날개. 곤충은 날개를 가지고 있죠. 이 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자, 일단 나비목의 날개에는 겹친 인편이 덮여 있다.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보여드렸었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편들, 이 조각 같은 애들이 비닐 조각 같은 애들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확대하면요. 자, 첫 번째 날개맥이라는 게 있어요. 날개맥. 곤충의 날개는 외골격이 늘어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곤충이 이제 가운데 이 가슴에 있잖아요. 가슴에 가운데 가슴과 뒷가슴에 가운데 가슴과 뒷가슴, 이게 가슴이라고 보면요. 가운데 가슴과 뒷가슴이 나 있는데 이게 이 외골격 자체가 늘어나서 생긴 거다. 그리고 C맥, 그 날개에 있는 맥, 날개에 있는 요런 맥들, 이런 맥으로 그 모양이 유지된다고 하네요. 날개는 상하 2개의 막으로 되어 있고 굵은 C맥에는 간행신경이 분포하고 기관이 들어있으며 우와 직후에는 혈구를 찾아볼 수 있다. 혈구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 자체는 피가 흐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날개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만약에 이 날개가 지금 앞날개에 뒷날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 둘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은 그럼 날지를 잘 못할 거예요. 일단은 이 두 개가 한 번에 탁탁탁탁탁탁 이런 식으로 날아야지만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날개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이 있냐? 날개 가시형, 날개 거리형, 날개 갈고리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3개 설명을 한번 보시고요. 날개 가시형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박각시류의 지금 날개 부분을 확대한 사진인데 보시면 요렇게 가시가 있어요. 이 가시가 어떻게 되냐? 요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게 뒷날개고 이게 앞날개거든요. 뒷날개의 이 기부 쪽, 몸통에 붙어있는 쪽에서 이 앞날개 쪽으로 이렇게 가시가 있고요. 앞날개에는 이 가시를 품을 수 있는 요렇게 요런 기관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시가 꽂히면서 서로 합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날개 가시형이고요. 그 다음 날개 거리형. 말 그대로 날개를 거는 건데 날개 거리형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이 나비목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날개 가시형도 마찬가지로 나비목인데 날개 가시형 같은 경우에는 나방. 주로 나방에 이 날개 가시형으로 달려져 있고 이 날개 거리형은 이제 나비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보시면은 요게 이제 날개 거리예요. 요게 이제 날개 거리인데 지금 여기 앞날개고 이게 뒷날개입니다. 앞날개 이 기부 쪽에서 이렇게 날개 거리가 나오고 이 날개 거리가 이 뒷날개를 건다고 하네요. 어떻게 거는지는 사실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저런 기관들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 날개 갈고리형입니다. 날개 갈고리형은 날개 걸쇠가 여기 있어요. 날개 걸쇠. 날개 걸쇠가 이 뒷날개 앞쪽에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벌목인데 요렇게 뒷날개 이 앞부분에 이렇게 생긴 날개 걸쇠가 있어요. 확대하면 이렇게 생겼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걸 수 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걸려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합체가 요거랑 지금 여기랑 걸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걸려 있는 날개 걸쇠를 또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날개를 이런 식으로 연결하고요. 이 날개 걸쇠 같은 경우에는 이 벌목에서 주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날개 모양들 한 번씩 참고하시라고 그림을 넣었습니다. 이런 거. 그리고 이 반초신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죠. 앞에는 가죽질이고 뒤에는 부드러운 세포막과 같은 그런 얇은 막질로 되어 있는 거. 특히 노린재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었죠. 이 파리목 같은 경우에는 뒷날개가 이렇게 곤봉 모양으로 생겼다고 했는데 이 곤봉 모양은 날 때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었고 앞날개만 이렇게 제대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날개에 대한 내용들.
자, 다음 날개 했으면 이제 복부 쪽을 해야겠죠. 머리, 그 다음에 가슴, 배, 뭐 이런 식으로 있다 봅시다. 머리, 가슴, 배,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배 쪽은 몇 마디냐, 보통, 그 곤충에서 보통 몇 마디냐면은, 10에서 11마디입니다. 배는 보통 10에서 11마디고, 여긴 뭐가 있냐면요, 기문, 이 호흡기가 있어요, 호흡기. 숨을 쉬는 이 호흡기관이 있고, 생식기관은 보통 이 끝쪽에 달라붙어 있어요. 생식기관이 있고, 그 보통, 이제 8에서 10마디, 이제 8에서 10마디 요 사이는 생식기나 침이 있고요. 이제 9마디에 각각 배판이 있습니다. 배판이라는 게 있고, 그 특이한 부분들이 있는데 특이한 목들이 있어요. 이 납바리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가 9마디에서 12마디로 이 증절변태를 하게 되고, 톡토기목은 복부마디가 대부분 10에서 11마디인데 얘 같은 경우는 6마디 이하입니다. 이 톡토기목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제 배에는 무슨 기관들이 있냐? 자, 여기서 몇 개만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뿔관입니다. 뿔관은 진딧물의 복부 등 진딧물의 복부 등 쪽에 위치한 쌍을 이룬 분비물 구조로 포식자를 격퇴하거나 공생하는 개미에 의한 보살핌 행동을 유도하는 물질을 이제 생산하게 됩니다. 이 뿔관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 도약기랑 끈끈이관이 있는데, 도약기는 이 톡토기목에서만 발견이 되는 거고, 네 번째 복부마디에 있는 거고요. 끈끈이관은 톡토기목에서 발견되고, 이 첫 번째 복부마디에서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끈끈이관 같은 경우에는 이 물의 흡수를 조절함으로써 항상성을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 암기를 해주세요. 자, 다음은 소화계입니다. 소화계. 어떻게 소화를 하는지 이 부분인데, 소화계를 이렇게 곤충의 몸 전체를 통틀어서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전장, 앞에 있는 부분, 머리가 있는 전장, 그리고 중장, 후장 이렇게 세 개로 나뉘게 돼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전장에는 뭐가 있냐면은 정구강, 인두, 식도, 모이주머니, 전위 이런 녀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구강은 윗입술과 입틀 사이의 공간을 정구강이라고 하고, 이런 부분들 정구강. 인두는 입과 식도 사이의 공간. 인두는 입과 이 식도 사이의 공간. 요 사이의 공간. 요거 인두라고 하고요. 식도는 머리 뒷부분에서 가슴 앞부분까지의 공간. 여기서부터 가슴 앞부분까지 요 정도 공간을 말을 하고요. 이제 모이주머니는 먹은 것을 임시 저장하는 곳, 소화의 역할도 하게 되는데, 이제 곤충의 경우 이렇게 모이주머니가 있어가지고 한번 이제 영양분을 섭취를 하면은 여기서 좀 오랫동안 서서히 소화시키면서 오랫동안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지 않아도 어느 정도 생활 가능하고요. 자, 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전이는 여기 이 부분인데 여기는 이제 판막이 있어요. 판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 중장으로부터 먹이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 중장을 봐야겠죠. 중장은 큐티클층이 없으며 장 안쪽에 소화를 위한 많은 육모를 내고 있고요. 중장에 여러 위맥낭이 있으며 벌목의 유충이나 풀잠자리 일부에 같이 먹이가 액체성이어서 소화 잔류물이 적은 종류에서는 중장의 끝이 어떻다고요? 막혀 있습니다. 이 액체성을 죄송합니다. 액체성에 이제 액체성의 먹이를 소화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 중장의 끝이 막혀 있고, 이 매미나 깍지벌레,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매미나 깍지벌레, 그 밖에 흡주성 공충 같은 경우에는 이 여과실이라는 특수한 기관이 있어요. 여과실이라는 특수한 기관이 있어서 소화효소가 먹이에 닿기 전에 이 수분을 흡수해버립니다. 하지만 매미나 깍지벌레, 흡주성 곤충 같은 경우에는 이 여과실이라는 기관이 있어가지고 소화효소가 먹이에 닿기 전에 수분을 흡수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중장의 앞부분에서 직접 수분을 흡수할 수 있으므로 이곳을 지나 후장으로 들어온 먹이는 수분이 빠져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 중장의 초반부에서 수분을 흡수해서 가므로 후장에서는 수분이 어느 정도 줄어있는 상태다.
먹이가 중장에 들어올 때는 위식막이라는 얇은 막으로 쌓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 막의 주성분은 뮤코프로틴이며 그 속에는 키틴질의 섬유가 불규칙하게 흩어져 있다. 이 위식막 같은 경우에는 먹이로부터 중장의 상피세포의 송상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먹이가 뭐 이런 일이 없겠지만 먹이가 이렇게 뾰족한 이런 애들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주변을 이 위식막이라는 걸로 한번 이렇게 쭉 감싸주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고요. 다음 후장입니다. 후장은 회장, 결장, 직장 등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하게 되고요. 자, 후장의 흡수작용은 직장의 유두돌기나 복잡한 인신계에서 하게 되고, 직장은 소화된 찌꺼기에서 수분을 재흡수하여 체액이나 말피기관으로 이제 보냅니다. 이 후장 같은 경우에도 수분을 흡수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자, 우리 인간도 대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죠? 대장에서도 수분 흡수를 합니다. 마지막에 수분을 뽑고 뽑아내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 후장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흰개미류 곤충의 직장낭에는 공생 원생동물이 있으며 잠재리류의 약충에서는 직장 아가미가 발달한다. 각각의 이런 내장에서 이제 특별한 기관을 가진 애들이 있다. 죄송합니다. 오늘 기침 왜 이렇게 많이 하지? 자, 다음 곤충의 소화효소인데 탄수화물의 분해효소인 아밀라제유와 이 글리코시다제류 이런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 분해효소인 리파제, 단백질 분해효소에는 촉매효소인 엔도펩티다제류와 펩티드 말단 분해효소인 엑소펩티다제류가 알려져 있다. 즉 소화를 하려면은 이 탄수화물과 지방과 단백질, 이 탄단지를 소화를 해야 되는데 탄수화물 소화하는 이 효소들 요렇게, 지방 분해효소 요렇게, 단백질 분해효소 요렇게, 이것도 인간이랑 거의 같죠? 이 배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이 말피기관입니다. 말피기관이 어디 있냐면은 후장의 시단부에 있어요. 후장이 시작되는 부분. 자, 여기가 후장이 시작되는 부분인데 이 시작되는 부분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요게 말피기관입니다. 이게 말피기관입니다. 말피기관은 후장이 소화 배설물에서 수분을 재흡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관입니다. 제가 아까 후장이 수분을 재흡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재흡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재흡수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이 말피기관이고요. 중장과 후장 사이에 있고, 체각 내 유리된 상태, 이 분리된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분리된 상태로 존재하게 되고, 단백질을 분해하는 요산이 있으며 요산의 산화생성물인 알라토인과 알라토산은 나비목과 노린재목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특징적인 부분들도 여러분 외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인 것은 이런 식으로 가져가되 이 말피기관에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따로 외우셔야 될 부분들이에요. 말피기관이 분비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칼륨이온이 관내로 유입되고, 그러니까 이 말피기관에 있던, 아까 말피기관이 이렇게 생겼었잖아요. 여기서 이 음식물들의 이 수분이 관내로, 이제 체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체내로 들어간다는 말은 이 칼륨이온이 체내로 들어간다는 말이랑 거의 같아요. 그래서 칼륨이온이 관내로 유입되고, 뒤따라 다른 염류와 수분이 이동하고요. 관내에 들어온 액체가 후장을 통과하는 동안에 수분과 이온류의 재흡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후장을 통과하면서 수분을 다시 한번 재흡수해준다. 다음 지방체가 있는데요. 지방체는 영양물질의 저장 장소 역할을 하는데 영양상태나 그 밖의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고 초기에는 세포질 내 망상체에 저장되나 후에 대형의 지방굴을 형성하게 됩니다. 굶거나 활방화 활동을 할 때는 지방체내 축적 물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지방체는 말 그대로 지방을 저장해주는 그런 기관인데요. 자, 지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칼로리가 가장 높습니다. 가장 많은 효율을 낼 수 있어요. 같은 양의 가장 많은 고효율을 낼 수 있는 게 이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이 굶거나 아니 엄청나게 많이 활발했을 때 이 저장되어 있는 물질들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이 지방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체 내 축적 물질들이
지방체내에 있는 지방들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호흡계입니다. 호흡계. 이 호흡계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냐? 호흡계 같은 경우에 어디에 있냐? 자, 머리가 이렇게 있고요. 가슴이 이렇게 세 등분되어 있어요. 가슴이 세 등분되어 있고, 머리 있고, 그 다음에 배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배의 이 측면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슴에도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얘네도 호흡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산소를 흡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로 이런 구멍들로 흡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기관계는 체표가 내부로 함입되어 생기고 이 구멍 자체가 이 체표, 이 안에 있는 표피들이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구멍이 생긴 거고 기관 아가미는 반대로 체벽이 늘어나서 기관 아가미 같은 경우에 반대로 체벽이 늘어나서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문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앞가슴과 가운데 가슴, 뒷가슴이 있다 보면은 앞가슴, 가운데 가슴 사이에 하나, 가운데 가슴과 뒷가슴 사이에 하나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복부에 마디마다 이렇게 기문이 있습니다. 공기가 들어가는 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기문은 표면의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 닫히는 기작이 있습니다. 우리 그 식물에서도 기공이 항상 열려있지는 않잖아요. 항상 열려있으면 이 증산작용이 계속해서 될 텐데 수분도 어느 정도 머금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기문도 이 수분 손실을 위해서 닫히는 기작이 있고요. 이 조직 내 산소 농도가 낮거나 호흡을 해야 되는데 이 산소가 적거나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높을 때 이산화탄소 배출을 해야 되는데 이산화탄소 배출이 잘 안 될 때 그때 이제 열리게 됩니다. 기문이 있으면은 그 기문이 이렇게 이게 기문이라고 보면요. 이 안에 있는 게 이제 기관입니다. 관. 공기가 통하는 관, 이 기관인데 기관의 안쪽을 내막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내막이 있고 체벽이 큐틱층클과 연해 있고 여러 층으로 된 외표피를 가지고 있어요. 안쪽 층은 나선사 구조를 이루고 있어 기관이 찌그러지는 것을 막게 됩니다. 나선사 구조란 이렇게 농수철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이게 이제 탄력성이 있어서 기관이 찌그러지는 것을 막게 됩니다. 자, 기관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나선사 구조를 가진 채로 좀 있어요. 기관의 끝에 있는 가는 관을 기관 소지라고 하는데 탈피할 때 떨어져 나가지 않으며 수분은 자유롭게 통과하며 조직 내에서 분지하여 세포 내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요렇게 기관이 왔습니다. 기관이 왔으면은 이제 각각의 이제 산소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기관 소지로 넣어주게 됩니다. 마지막에 우리 혈관으로 치면은 모세혈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끝에 나눠지게 되는데 기관 소지라고 하고요. 기관은 특정 조직의 산소를 요구량에 따라 분포하며 뇌, 감각기관, 날개 근육 등의 기관에 풍부하게 있습니다. 뇌나 감각기관이나 날개 근육 등에는 산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렇기에 기관이 많고요. 필요한 만큼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순환계입니다. 순환계는 뭘까요? 기관계, 여러분들 근데 이 호흡기에 하나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우리 인간 같은 경우에는 체내에서 산소를 뭘로 운반해주죠? 이 혈액이 운반해줍니다. 동물이나 인간 같은 경우에는 산소를 혈액이 운반해주지만 이 곤충 같은 경우에는요, 이 호흡계를 통해서 대부분의 산소가 옮겨지게 됩니다. 이 부분도 잘 알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호흡기가 좀 중요한 편이에요. 자, 다음은 순환계입니다. 우리 순환계 하면은 심장, 혈액, 혈관,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는데 곤충은 개방순환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개방순환계란 뭐냐면은 이 혈관이 없는 거예요. 혈관이 막혀져 있지 않은 겁니다. 혈관이 개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에 피가 도는 거예요. 온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돌잖아요. 근데 곤충 같은 경우에는 혈관을 통해서 도는 게 아니고 온몸에 그냥 혈액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개방순환계고 혈액이 심장관과 대동맥관을 제외하고는 바로 조직소로 스며들었다가 심장으로 되돌아오는 이 순환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있는지 한번 보시죠. 자, 우리 인간도 심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곤충은 심장 어떻게 가지고 있냐? 곤충 심장을, 자, 요게 다 심장이에요. 요게 다 뭐라고요? 심장입니다.
심장이 이렇게 가늘고 길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심장에는 뭐가 있냐? 심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심문을 통해서 뭐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쵸? 이 피가 들어오게 돼요, 피가. 근데 곤충의 피는, 우리는 인간의 피는 혈액이라고 하잖아요. 얘는 혈림프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의 이 혈액 속에는 혈액만 들어있어요. 혈관 속에는 혈액만 들어있는데 그리고 이 세포가 있으면은 세포 외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 림프액이라고 있어요. 림프액. 근데 이 곤충에서는 혈액과 이 림프액의 구분이 없는 겁니다. 왜? 혈관이 없기 때문에. 혈관이 없기 때문에 혈액과 림프의 구분이 없어서 서로 섞여져 있는 이 혈림프액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 신문을 통해서 혈액이 들어갑니다. 쭉 나와요. 쭉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자, 개방이 되어 있어요. 끝이 뚫려 있어서 여기서 혈액들이 막 도는 거예요. 일로도 가고 날개로도 가고요. 뭐 다리로도 가고 뇌로도 가고 뭐 이렇게 뇌로도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개방 순환계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날개로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날개로도 피가 들어간다. 날개 그 심액을 통해서 우리 혈액이 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쵸? 자, 등혈관입니다. 심장과 대동맥은 소화관의 등 쪽에 있어 전체를 등혈관이라고 하고요. 이쪽이 그래서 등혈관이라고 하고 아까 제가 심장을 여기까지로 말씀드렸는데 심장 이후로 되는 곳이 이 대동맥입니다. 대동맥. 자, 몸의 뒤쪽에서 시작하여 가슴을 지나 머리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고 심장은 가슴과 복부에 걸쳐 있기도 하나 대개는 복부에만 있으며 이 복부에만 있어요. 대부분. 몸 마디마디마다 이렇게 잘록하고 여기에 한 쌍의 신문이 있어서 여기로 혈액이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신문의 안쪽에는 신문 판막이 있어 심장 내 혈액의 역류를 방지합니다. 자, 들어가기만 해야 되는데 이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간 것은 여기를 통해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대동맥은 등 혈관 앞부분이 길어진 것으로 가슴을 지나 내부분에 이르며 끝은 2개 이상, 그 이상의 가지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혈림프라고 말씀드렸었죠. 혈액 플러스 림프액. 혈림프입니다. 혈액의 최적은 15에서 75%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몸 전체에 돌기 때문에. 혈장과 혈구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혈장은 85%가 수분이고요. 약산성이고 무기이온, 아미노산, 단백질, 지방, 당류, 유기상 등 이 영양분들을 함유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외시류에서는 이 불완전 변태를 하는 외시류에서는 나트륨과 염소 이온이 삼투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혈장 내에 색소가 있는 경우가 있으며 깔따구유충에는 헤모글로빈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자, 이 헤모글로빈은 빨간색을 띠는 색소예요. 그래서 이 빨따구를 죽이면은 이제 사람 피가 나오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해서 죽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곤충 같은 경우에 거미 같은 경우에 거미는 곤충이 아니긴 한데 어쨌든 거미를 죽이면은 흰색이 나오거든요. 흰색. 그리고 이 산누에나방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색깔이 나옵니다. 이런 애들 예를 들어 초록색이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굉장히 징그럽죠. 곤충을 죽이게 되면은. 왜 피가 안 나오느냐? 피가 안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색깔만 다를 뿐입니다. 헤모글로빈이 없어서. 네, 헤모글로빈이 없고 제가 알기로는 그 헤모시아닌인가? 네. 헤모글로빈이 아닌 헤모시아닌인가? 하여튼 요런 지금 뭐 나무의사에 다루진 않고 있는데 어쨌든 요런 물질이 이제 곤충 내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혈장의 기능은 수분의 보존, 양분의 저장, 영양물질과 호르몬의 운반 등을 하게 되고요. 이 혈구 같은 경우에 인간과 같은데 식균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혈액 속에 들어와 있는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뭐 곰팡이라든지 이런 균을 잡아먹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소형의 고치를 삼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혈액의 순환인데 심장은 규칙적으로 수축하고 심장의 박동은 심장벽에 있는 근육섬유의 수축으로 생기고요. 심장근이 늘어나면 심장이 커져서 혈액이 신문 안으로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심장이 이렇게 아까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넓어지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혈액이 바깥에서 안으로 신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겠죠? 이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혈액이 날개로 들어갈 때는 전현부, 나갈 때는 이 두년부를 통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생식계입니다. 생식계. 자, 이 생식계랑 신경계를 하면 끝나겠네요. 자, 생식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암컷은 이렇게, 수컷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나씩 보시죠. 자, 수컷의 생식기관, 정소, 여러 개의 정소소관이 모여 하나의 낭 안에 있는 상태. 자, 요게 정소고요. 요게 정소고, 정소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이 정소소관이 있습니다. 정소소관이 이렇게 있고, 이 정소에서 만들어진 정자, 정소에서 만들어진 정자가 이 수정관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하게 되고, 이 저정낭에 모이게 돼요. 그리고 얘가 이제, 그런 사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정을 하게 될 때, 부속샘에서 윤활유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 윤활유와 같이, 함께 저정낭에 있던 정자와 함께 사정관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고요. 자, 암컷의 생식기관 보시면은 초기 난소소관 안에서 증식실과 난안식을 거치면서 난향이 들어있는 난모세포, 즉 알이 만들어지게 되고, 암컷의 부속샘은 알의 보호막이나 점착액을 분비하여 알을 감싸게 됩니다. 자, 이 난소가 이렇게 있고요. 암컷 같은 경우는 난소가 이렇게 있고, 난소를 구성하는 거 이 난소소관들이 난소를 구성하고 있어요. 여기서 알이 나오고요. 수란관을 통해서 알이 나오고, 여기서도 샘이 있어요. 부속샘이 있고, 그리고 저정낭이 있습니다. 암컷도 정자를 보관해요. 이 정자와 부속샘, 이렇게 윤활유들이 모여서 어떻게 됩니까? 배출을 하게 되죠. 네, 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다음은 신경계입니다. 신경계. 신경계는 뭘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신경세포인 뉴런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인간은 총 60쪽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었잖아요. 얘가 뭐 순환계로 갈 수도 있고, 신경계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생식계로 갈 수도 있는데, 각각의 세포가 분할을 하게 됩니다. 분할을 하게 되는데, 이 분화에서 초고 분할을 하게 되는 녀석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신경세포예요. 신경세포는 아예 다릅니다. 다른 세포들이랑 거의 아예 다른 역할하는 이제 세포인데, 그 신경세포를 우리는 뉴런이라고 합니다. 뉴런은 수상돌기랑 이 축삭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어요. 수상돌기랑 축삭돌기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뉴런 사이는 신경 연접에 의하여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시면은, 신경계는 크게 중앙신경계, 내장신경계, 주변신경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 무슨 역할을 하는지 볼게요. 첫 번째, 중앙신경계. 신경절이 몸의 각 마디에 한 쌍이 가까이 붙어 있고, 그 사이를 한 쌍의 신경색이 연결하고 있으며, 이는 머리에서 배끝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머리에는 신경절이 모여서 뇌를 구성하게 됩니다. 자, 뇌는 3개의 신경절이 연함된 것으로 전대뇌, 중대뇌, 후대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중앙신경계가 있고, 거기는 전대뇌, 중대뇌, 후대뇌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전대뇌, 중대뇌, 후대뇌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 있다. 각각 무슨 역할을 하는지 보시죠. 전대뇌는 우리 머리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머리에 뭐 있죠? 눈 있죠, 눈. 그래서 겹눈과 혼눈의 시신경을 말하고, 자, 중대뇌 같은 경우에는 이 더듬이 역할을 하고, 후대뇌 같은 경우에는 이 윗입술과 뭐 전이 이런 부분들, 윗입술과 전이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고, 자, 이 식도 하신경절 같은 경우에는 방금 이 후대뇌는 윗입술과 전이라고 했잖아요. 그 아랫부분에 뭐 있죠? 아랫입술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큰 턱. 죄송합니다. 아랫입술이 아니고 큰 턱, 윗입술 다음에 큰 턱, 그 다음에 작은 턱,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랫입술로 해서 닫히게 되잖아요. 요 3개를 담당하고 있는 게 뭐냐? 식도와 신경절입니다. 식도와 신경절이고요. 자, 그럼 중앙신경계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내장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이 장이나 내분비기관, 생식기관, 호흡계 등 이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을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이 내장신경계가. 자, 그 다음엔 주변신경계입니다. 주변신경계는 말초신경계라고도 하는데, 중앙신경계와 내장신경계의 신경절에서 좌우로 뻗어나온 모든 신경으로 구성. 우리 혈액으로 치면 이 모세혈관과 같은 건데, 아까
그 기관 소지와 같은 모세혈관 같은 건데 이런 식으로 주변 신경계에 이렇게 얇게 해서 퍼져나가는 거고요. 많은 운동 뉴런과 감각 뉴런, 이 운동을 관장하든지 이제 이런 감각적인 부분을 관장을 한다. 주변 신경계에서. 자, 여러분들 이런 부분도 잘 알길 바라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내분비계입니다. 내분비계. 내분비계 우리 뭐 있죠? 내분비에서 분비하는 거? 그쵸? 호르몬을 분비하죠. 내분비계에서는 이 호르몬을 분비해서요, 충체 내외에서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분비계를 분비하는 기관, 앞가슴샘이 있는데요. 앞가슴샘. 앞가슴샘은, 키틴과 단백질의 합성을 자극해서 이 탈피를 자극하는 호르몬이에요. 탈피. 탈피를 할 수 있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 탈피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액디스테로이드는 곤충이 성충 단계에 이르면 앞가슴샘 태화로 분비할 수 없게 되어 다시는 탈피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앞가슴샘에서는 탈피를 하는 탈피 호르몬인 이 액디스테로이드를 분비를 하게 되는데 성충이 되게 되면요, 탈피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앞가슴샘도 태화가 하게 되고 그리고 탈피를 하게 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역시 이곳에서도 예외는 있겠죠. 바로 이 하루살이입니다. 하루살이는 날개가 생긴 이후에도 탈피하는 유일한 곤충이라고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었어요. 자, 그 다음에 방금은 탈피 호르몬이 이 액디스테로이드를 분비하는 그런 앞가슴샘이 있었다고 보면은 이 카디아카체라는 녀석은 무슨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앞가슴샘은 화학적 메신저인 앞가슴샘의 작은 호르몬의 자극을 받은 후에만 액디스테로이드를 생산하고 방출하게 됩니다. 자, 이 앞가슴샘은 아까 탈피 호르몬인 이 액디스테로이드를 생산을 하게 되는데 이 액디스테로이드가 생산하게 되려면은 이 앞가슴샘 자극 호르몬이 있어야 돼요. 예. 앞가슴샘 자극 호르몬이 있어서 자극을 받아야지만 이 액디스테로이드가 생산이 된단 말이에요. 이 앞가슴샘 자극 호르몬이 어디서 분비가 되냐? 이게 바로 이 카디아카체에서 분비가 되는 겁니다. 얘는 이 대동맥 벽에 위치해 있어요. 대동맥 벽에 위치하여 있는 카디아카체입니다. 그래서 이 카디아카체의 앞가슴샘 자극 호르몬을 나오게 하려면은 뇌 신경분비세포에서 신호를 받은 후여야만 해요. 그러니까 이걸 순서대로 보자면은, 자, 뇌 신경세포, 신경분비세포, 뇌 신경분비세포에 신호를 줍니다. 앞가슴샘 자극 호르몬을 분비를 해라. 그럼 앞가슴샘 자극 호르몬 분비를 하겠죠. 얘가 자극을 줍니다. 그러면 액디스테로이드를 생산하게 되고 액디스테로이드 생산을 해야지 이제 탈피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앞가슴샘 자극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카디아카체, 그리고 액디스테로이드는 어디요? 앞가슴샘. 뇌 신경분비세포는 이제 신경분비세포에서 각각 이렇게 분비하는 곳이 이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특이한 녀석이 있는데 바로 이 알라타체입니다. 알라타체는 탈피를 억제하고 이제 탈피를 억제하고 성적 성숙을 촉진하는 화합물이에요. 네, 발육을 억제하고 성적 성숙을 촉진하는 화합물인 이 유약 호르몬을 생성하게 됩니다. 성적 성숙을 촉진하는 화합물인 이 유약 호르몬을 생성하게 되고요. 유약 호르몬은 아래서의 난원 축적, 부속샘의 활동 조절, 페로몬 생성 등에 관여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개미가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그 개미가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되려면은 이 내부적으로 갖춰져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네, 갑자기 이렇게 커버리면은 분명히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네. 갖춰야 될 조직들을 갖춘 상태로 이렇게 촉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성적 성숙을 촉진하는, 이 내부적인 성숙을 촉진하는 호르몬인 유약 호르몬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탈피를 억제를 시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자, 다음 신경분비세포인데, 신경분비세포, 신경펩타이드 단백질을 분비하게 되고요. 대표적인 예로는
전대뇌 쪽에서 분비되는 뇌호르몬. 탈피 후에 표피의 경화에 관여하는 경화호르몬. 경화호르몬은 이 부르시콘이라고도 합니다. 탈피 후에 표피의 경화에 관여하는 경화호르몬. 마지막으로 이 삼투압 조절에 관여하는 이뇨호르몬, 알라타체 자극 호르몬 등이 있습니다. 자, 내분비계를 봤으니까 이 외분비계도 봐야겠죠. 외분비계는 호르몬이 아니라 이 페로몬. 페로몬 바깥으로 이제 분비해내는 외분비계입니다. 몸 밖으로 분비되어 종내 또는 종간의 신호를 보내는 건데, 이 페로몬은 한 개체가 다른 개체에 정보를 전달하는 화합물질입니다. 그래서 성페로몬, 집합페로몬, 분산페로몬, 길잡이 페로몬, 경보 페로몬 등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페로몬은 한 개체가 다른 개체에 정보를 전달하는 화합물질입니다. 얘네는 같은 종에서 이제 분비를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대부분 같은 종이고요. 자, 그 다음 이종간 통신물질인데, 이종간 통신물질은 생화학적 물질을 내어 다른 종 개체의 성장, 생존, 번식 등에 영향을 주는 생물적 현상을 타감작용이라고 합니다. 이 작용을 일으키는 물질이 이종간 통신물질입니다. 자, 같은 종이 아니더라도, 다른 종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식물과 곤충이더라도요. 네, 식물과 곤충이더라도 이제 다른 종에 영향을 주는 거, 성장, 생존, 번식 등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 요것을 이제 타감작용이라고 하고, 이 타감작용을 일으키는 물질이 이종간 통신물질입니다. 이종간 통신물질은 세 가지로 보통 나뉘어볼 수가 있어요. 카이로몬, 알로몬, 시노몬. 이건 굉장히 간단하고 근데 시험에 많이 나올 만한 그런 부분입니다. 카이로몬은 신호물질을 분비한 개체에는 해가 돼요. 이 물질을 분비한 애한테는 해가 되는데, 이를 감지한 개체에는 도움이 되는 결과를 낳고요. 자, 알로몬은 분비자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이걸 분비하는 사람은 도움이 되는데, 이 감지자한테는 주로 손해가 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를 시키고, 그 다음에 다른 녀석들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경우, 그런 녀석들이 있겠죠. 다음 시노몬. 시노몬은 이 분비자, 감지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를 낳는 물질. 예를 들어 공생을 유발하는 물질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잘 알고 계시고요. 네, 이런 부분들 한 번씩 읽어보시고,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쭉 읽으면서 진행을 해야 봤는데 여러분들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다 하면은 언제든지 여쭤보시든 아니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요즘에는 잘 아실 수 있으니까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구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외워야 될 부분이 많아요. 외워야 될 부분이 많고, 왜냐면 이거 다 발견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외우셔서 시험에서 나오면은 잘 맞추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곤충의 생식과 성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